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원래 2시에 본회의 개의 시간이었는데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을 벌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두고서 고성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내 의견을 접하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글쎄요, 좀 내년도 예산안 오늘 안에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근데 2014년 그 선진화법 통과되고 이제 그 정기국회 예산안이 안 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예.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에. 첫째는 이제 그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나라의 살림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국회는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낭비성 예산이 있으면 좀 감액할 권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림이나 공약이나 모든 게 정책은 집권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예산은 싹 빼버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약 예산만 포함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본인들에게 정권을 빼앗긴 그 민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장 큰 쟁점이 법인세 인하입니다. 법인세. 예. 근데 제가 하는 비유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이재용 회장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삼성전자의 법인세를 깎는 게 이재용 부회장 감세해 주는 겁니까? 이재용 회장의 그 뭐 소득세를 갖다가 감액하면 이거는 초부자 감세가 맞죠. 근데 법인세는 그게 아니에요. 큰 법인도 있고 작은 법인도 있고 저희도 법인입니다. 변호사들도. 따라서 저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거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요즘 여기 세계화 시대에 법인세 인하되면 여러 외국 투자도 되고 효과 있거든요. 이거는 초부자 감세와 관계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말이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지금 이게 예산안을 표류시키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법인세 인하가 또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대 의견을 예. 제시하면 정부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을 갖다가 마치 정부 여당이 국회의 권한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 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은 총선에서 민의를 저버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에서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다만 법인세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세하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민과 복지 예산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을 적게 걷어들였으면 더 많이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민과 복지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사회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졌고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에 더 심화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항상 서민과 복지를 강조했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정부 여당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의에 나서야지 뭐 민주당이 동의 안 하고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니까 예산안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에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변수는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좀 결론을 내리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해임안을 아마 결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먼저 이게 조사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국정조사를 뭐 45일 하든 얼마를 하든 국정조사를 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이게 해임을 하든 탄핵을 하든 이래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이게 해임부터 해놔. 그럼 이게 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순서가 이게 완전히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게 의석수만 가지고 자꾸 이게 남발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박진 장관도 아무 이유 없이 이게 해임안을 했다가 대통령이 그냥 수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다수의 행포로 해임안을 완전히 이렇게 남발하면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도 이걸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정치가 정쟁만 흐르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 이게 또 탄핵 이야기까지 하던데 탄핵은 우리 법에 보면 이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는 위법이 있을 때만 탄핵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무슨 이게 위법한 게 있습니까? 수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 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해임이든 탄핵이든 말도 안 되는 게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빨리 성실하게 조사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네, 아니 뭐 경찰 조사는 조사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 국정조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이상민 장관이 장관의 직책으로 있으면 국정조사가 잘 되고 장관의 직책이 없으면 국정조사가 안 되나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둑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상민 장관 해임과 대한민국의 둑이 왜 무너집니까?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가지고 예산안을 마치 다 주겠다, 뭐 예산안을 못 하겠다, 이상민 장관 해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해임 건의는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요. 정치적인 해임 건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해임 건의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 또한 국회의 권한인 해임 건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2구 참사가 2달여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랫 사람 2명 구속시키기 전부고 그것 또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2014년 이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어서 처리된 적이 없었는데 워낙 지금 여야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서 과연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40%를 돌파했고요. 이어서 한국갤럽 조사도 같이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 역시 긍정평가가 3주째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긍정, 또 부정으로 평가한 이유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노조 대응이라는 긍정평가 이유가 지난 조사보다 무려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뒤이어서 공정, 원칙, 결단력 순으로 높았고 부정평가 이유는 독단적 소통 미흡 등이 꼽혔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이 상당히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승세 타고 있는 건 이게 분명하고요. 그 원인은 이제 결국 법과 원칙 에 따라서 이게 그 단호하게 대응한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 철의 남자, 옛날에 그 영국 병을 고친 노조의 그 대처 수장 있잖아요. 이분이 그 철의 여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의 남자,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3가지 예를 들어보면 화물연대, 떼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서 오늘 이게 백기투항한 거 아닙니까? 화물연대 당연히 잘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MBC 저는 이제 가짜뉴스라 생각합니다. MBC에서는 뭐 어떻게 볼지 모르고 자막에 보면 이런 이게 MBC 대응도 아주 잘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가짜뉴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대 그다음에 김어준 씨 있잖아요. 이분들도 이게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 이게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게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내 임기 중에 불법과 타협은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에 따라서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한 것. 이걸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거죠. 예,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어떤 강경한 원칙 대응이 좀 이런 긍정평가로 이끌었다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화물연대 파업이 하나의 원인이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잖아요. 대통령이 항상 도어 스태핑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월드컵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우리 노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까지 별로 파업이 없었어요. 영국 대처 수상 때의 어떤 파업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시기고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충분히 지지층은 결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민심을 얻었을 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업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파업을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대처하는 것들이 마치 화물 노조가 모든 경제의 책임을 다 진 것처럼 너무나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부는 뭐 지지율이 오르니까 좋겠습니다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돼요. 화물 차주들에게 6개월 전에 안전운임제 법제화에 노력하고 품목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법제화도 안 됐죠. 대화도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굴복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화물연대 차주들이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굴복하고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잠재적인 어떤 그런 나쁜 어떤 감정들이 숨길 뿐이지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적으로만 대응하고 결국 이 퇴로를 열어주지도 않고 수습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다시 파업은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말씀해주신 부분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 저희가 또 같이 가져와봤는데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확대 지속 시행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현행 3년 연장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화물연대가 우선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응답이 71%로 더 높았고 그리고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보다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여론하고 이게 여론은 약간 이게 엇갈리죠. 일단 우선 업무 복귀 협상이 많은 거는 복귀는 해라 이 뜻이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수치상은 보면 안전운임제 확대 지속이 약간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저는 이게 안전운임이라는 걸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전 세계 나라에서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무슨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운임 그냥 이게 요금 좀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금 좀 더 올려주면 뭐 천천히 시속 낮춰서 운전해가 사고가 안 나고 안전이 됐습니까? 통계적으로 이게 경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까? 오히려 이게 사고가 더 늘어난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안전운임제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파업은 뭐 끝났지만 그 책임은 이게 꽁물이 됩니다. 이번 파업 도중에 불법을 한 뭐 새총처럼 이게 쏜 거 있잖아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처벌은 엄하게 끝까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파업 손실이 몇 조입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도 노란봉투법이고 뭐 이런 거 이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게 확실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복귀 안 한 분들 있잖아요. 명령 받고도 이런 분들에게 행정처분까지 엄하게 다시는 이게 불법이 판치지 않도록 모든 민사, 형사, 행정처분 책임을 이게 엄중하게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안전운임제는 없애고 그냥 이게 표준적으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게 되겠다 이런 선에서 이게 표준운임제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자율협상에 맡기는 이게 바로 시장 원리다 이래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국회가 한 거예요. 의결한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통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상 파악하고 국민들께 이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정보가 미흡하다. 이건 정부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꾸 이 자영업자, 화물차주는 자영업자거든요. 당신들이 알아서 어떤 시장 경제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자영업자들 영업 안 하면 돼요. 왜 시장 경제에 따라서 영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또는 뭐 어떤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영업 못 하겠다는데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정부가 화물연대 차주들이 어떤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찰을 통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전혀 무용했다라고 본다면 6개월 전에 정부가 이미 화물 차주를 상대로 이 안전운임제 안 하겠다고 했어야죠. 본인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의 상승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불법 프레임이었어요. 아니 화물 차주들이 불법도 안 했는데 바로 이미 불법이라고 전제하니까 국민들은 불법인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근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지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었다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파업만 하면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그냥 정부는 무작정 발표하는데 이것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화물연대 파업 하루 이틀 만에 뭐 수천억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 이걸 홍보하는데 이런 것들은 화물연대 차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그 피해를 떠넘기는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정계 주요 인물 8명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인물 선정 기준은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조사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상위에 오른 8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주요 인물 호감도 조사에서 각각 1, 2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뭐 지금 저는 이제 저기 중에요. 전체적인 호감도는 뭐 아무 의미가 없다 봅니다. 뭐 33이든 32든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보고요. 오히려 이제 보수층이냐 진보층이냐 거기서의 호감도가 중요한데 예. 유승민 전 의원 예. 이분은 이게 보수층은요 26%인데 오히려 이제 진보층이 42입니다. 예. 이 말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역선택이라 합니다. 이런 걸 이게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유승민은 국민의힘의 소속인데 보수층은 낮은데 진보층이 높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걸 여론조사 비율을 많이 반영해버리면 이런 게 역선택으로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론조사 비율을 논란이 있잖아요. 이걸 이게 줄여버리면 유승민 전 의원이 힘들다. 이런 이제 오히려 진보 쪽에서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인물이 한 분만 더 하면 한동훈 장관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은 진보에서는 아주 싫어할 겁니다. 보통 한동훈 장관 공격 많이 하죠. 그런데 윤석열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는 60%대 엄청난 인기, 호감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당대표는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 임기가 언제인데 지금 당대표는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후내년 4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차기 지도자로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번 당대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이게 진보층의 지지고 보수층에서는 2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상당히 전당대회가 어렵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워낙 빨라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는 여론조사 결과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진보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한다라고 한다면 중도층의 민심을 이런 당 대표 선거에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선택 방지를 넘어서 당심을 90%로 해서 일반 국민의 여론을 10%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찍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유승민 대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분당 가능성이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의 개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되고요.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한 어떤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새를 같이 할 사람과 함께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 수양버들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반면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아마도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처를 못했다. 뭐 좀 약간 자존감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신도 좀 없어 보였다 이런 측면이 보여질 것 같고 반면에 한동훈 예. 장관은 오히려 이런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말 3초 전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룰 전쟁도 막이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당연히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두 목소리가 다 반영이 되는 대표가 되어야 다시 또 비당원 우호층의 표를 우리가 총선 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49%인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룰 전쟁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당심과 이 민심의 반영 비율입니다. 7대 3인 현재 이 룰을 9대 1 또는 10대 0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친윤계에서는 당심 비율을 확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또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거를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정한다. 또는 이제 뭐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을 정한다. 국회의원을 정한다. 이럴 때는 이게 그 민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이 후보가 돼도 본선이 또 있죠. 그런 거는 이게 민심을 반영해야 돼요. 그런데 당의 대표를 정하는 거는 민심을 왜 반영합니까? 당의 대표를 정하면 끝이에요, 그냥. 당 대표가 나중에 뭐 민심이 반영돼 선거하는 거 없잖아요. 저는 대통령 후보나 서울시장 후보 이런 분들은 한 30% 민심 반영해도 됩니다. 왜? 본선 때문에. 그러나 당 대표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당심으로 뽑으면 돼요. 반장 뽑을 때는 반원들이 투표하고 그다음에 정교회장 뽑을 때는 정교 학생이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힘의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뽑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왜 진보나 다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들어옵니까?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10대 0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당원들로 뽑는 게 맞다. 그런데 조금 극단적으로 고치기가 곤란하면 한 10% 정도 민심 반영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로 당대표를 뽑는 게 맞다. 이게 왜곡돼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당대표를 뽑을 땐 민심보다 당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지지를 많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오히려 그냥 9대 1 하느니 10대 0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보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만 경선 룰 변경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받고 있는 분이 권성동 씨하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반대하는 주자가 4명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주자들이 만약에 9대 1, 10대 0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의 이제 관저 식사 정치가 시작됐잖아요. 윤핵관들을 부부동반해서 먼저 모이고 그다음에 윤핵관 호소인과 당 지도부를 불렀기 때문에 먼저 윤핵관 부부들이 먼저 온 거거든요. 그런 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민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공부 모임이지만 71명이 모여서 뭉쳤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그 논란이 굉장히 될 거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친윤 논란, 진윤 논란
찐유 논란 이렇게 전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제 이 대표의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검찰발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뭐 돈을 받았다, 무슨 업무상 배임을 했다, 김용 부원장이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된 것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검찰발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이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도 소환 조사가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뭐 당당하게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해명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정진상 씨 기소된 것 보니까 한 8년 동안 2억 4천 뇌물로 기소했더라고요. 몸통 치고는 또는 428억을 받기로 한 사람 치고는 너무 뇌물 액수가 작아요. 뭐 국민들께는 죄송한 가정적인 말씀입니다만 그에 비해서 유동규 본부장은 꼴이라고 하고서는 너무 받은 금액이 많아요. 유원홀딩스 통해서 받은 금액만 35억, 그중에서 12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또 다른 많은 어떤 비리들이 나왔는데 정진상 실장에 대한 기소는 당초 검찰발 뉴스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다. 이 부분도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더 초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소환이 임박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 증거를 보면 인적 증거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이기성 씨 있잖아요. 분양을 싹쓸이했던 그분의 그 녹취록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용증명 로비 내역도 나오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해교한 여러 CCTV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이름이 102번 나옵니다. 102번. 근데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 씨가 이게 권한이 큽니까? 이재명 씨가 큽니까? 이재명 시장이 위례나 대장동이 결재 안 했으면 정진상 실장이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는 밑에 김용, 정진상이 구속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구속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영장은 이게 반드시 청구할 걸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검찰은요, 우리 정의의 여신은 두 눈을 감습니다.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저울이 있지만 두 눈을 감아요. 검찰은 피해자가 전직 대통령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눈 감으면 돼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일반 범죄자처럼 예우 없이 특권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 전혀 야당 대표든 전직 대통령이든 고려 없이 나가야 된다. 실제 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